영상을 찍어 보도록. 잠시만요. 네. 제가 빛을 뒤에서 비춰드릴게요. 네. 보이시나요? 신기해. 자, 얘도 해주세요. 한번 없이도 한번 보였다가 없이 이씨. 진짜 걸어놓으면 이쁠 것 같아요. 하나 더. 할까요? 하나 더. 이거는 빛에 비춰도 네. 그렇게 큰 그건 없을 거지만 네. 얘는 이게 달라요. 아, 이 맞아요. 구슬에 이거 진짜 이쁘게 나와요. 선생님, 화면에 진짜 이쁘게 나와요. 와. 선생님, 손도 보여주십시오. 응? 여기 반지도 보여주십시오. 또 색깔이 보일지 모르겠는데 진짜 이쁘게 나와요. 와, 진짜 이쁘다. 진짜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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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얼굴도 한번. 네. 안녕하세요. 잠깐만요. 이거 흐려져서. 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유리공예가 류지연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불이 만든 아름다움, 유리라는 소재로 10년째 작업을 하고 있는 유리공예 작가 류지연입니다. 유리공예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한 10년도 더 된 오래된 드라마인데 혹시 선당여왕이라는 드라마 기억하세요? 그 드라마에서 미실이라는 주인공이 굉장히 알록달록하고 예쁜 유리잔에 물을 채우고 막대기로 두드려서 아름답고 천하운 소리를 내는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그걸 글라스 하프라고도 부르는데 이때 당시에 나왔던 그 아름다운 색깔이랑 서로 다른 형태의 유리병들이 너무 아름다워서 매료가 됐었고 당시에 이 드라마의 배경이 신라시대였는데 실제로 신라시대에 이런 유리잔들이 존재했을까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었는데 실제로 선덕여왕 이전 시대에 고분에서 유리로 만든 구슬들이 이제 발견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유리라는 소재가 서양권만의 문화가 아닌 우리의 문화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분야에 대해서 진로를 설정하고 대학 전공으로 제가 발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혹시 그 드라마를 보셨을 때는 나이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20살 초반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 이제 그 뒤에는 이제 어떤 길을 걸어오셨습니까? 네. 그 이후로는 이제 대학에서 유리공예를 전공으로 해서 이론과 실기에 대해서 깊이 있게 배움을 하고요. 이제 조금 더 넓고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얻기 위해서 짧게나마 프랑스에 있는 유리공예과에서 다양한 기법을 배워서 작업으로 나타내었고요. 또 이후에는 이제 유리로 유명한 이탈리아 베니스를 방문하거나 이제 해외 학회 등에 참가해서 세계적으로 유리공예 시장의 동향을 파악해서 작업을 발전을 시켜오고 있었고요. 많은 그룹전에 참여를 하고 지난 겨울에는 이제 코엑스에서 있는 공예 트렌드 페어에도 참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좀 더 깊이 있게 좀 공부를 하기 위해서 홍대 유리디자인 전공 대학원에 진학해서 학문에 정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하고 했던 작업도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이게 작년 10월에 KBS 다큐 공감에서 빛의 오케스트라라는 타이틀로 스테인드 글라스의 손승희 작가님이 나오신 적이 있으세요. 그때 당시에 스테인드 글라스라는 거 많은 분들이 알듯이 색색깔의 유리들에 빛이 비춰졌을 때 그 빛의 그림자가 너무 아름답고 마치 선율을 느끼는 것 같아서 빛의 오케스트라라는 명칭이 참 잘 어울리는데요. 이 작가님은 사실 제가 학부 때 그 스테인드 글라스를 배운 저의 교수님이십니다. 당시에 교수님과의 그 스테인드 글라스 수업은 참 특별하고 따뜻한 경험이었는데요. 그때 당시 교수님께서 학생들에게 재능 기부를 제안해 주신 적이 있었어요. 장소는 전북 고창에 있는 동해원이라는 공소였고요. 이제 성당, 작은 성당을 말일 거더라고요. 네. 굉장히 작고 아담한 곳이었는데 이 장소가 6.25 이후에 한센인 정착촌이었다고 해요. 한센병을 가지신 분들이 정착을 하신 마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런 한센인 정착촌이라는 장소적 특성도 있고 이제 성당이라는 그런 종교적 특성들이 있어서 학생들이 반대를 하지 않을까 교수님께서 걱정을 하신 것 같은데 이제 단 한 명의 제외자 없이 모든
학생들이 4개월에 걸쳐서 작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어쩌면 이 사회에서 좀 어두운 면에서 드리웠던 이 작은 공간들이 저희가 밝은 빛을 선물을 해서 훗날에는 한센인 마을로 기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유리공예를 전공하던 반짝이던 청춘들이 재능을 기부해준 따뜻한 공간으로 기억되기를 제가 바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번의 방문을 했었고요. 첫 번째 방문에는 실제로 그 건축물에 부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측을 했었고, 실측 후에 돌아와서 학교에서 4개월 동안 작업을 했었고요. 크고 작은 한 30개 정도의 창 유리에 스테인드 글라스로 모두 작업을 했고 설치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영상을 전부 촬영하고 편집해서 이제 홍보하는 데도 같이 했었고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스테인드 글라스라는 작업만 배운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행복을 줄 수 있고 그 따뜻함을 저희는 많이 배웠던 것 같고요. 이 방송에도 아시다시피 그 손승희 작가님은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제2의 동해원, 제3의 동해원을 계속해서 만드시고 빛을 연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여기에 한센인 분들이 많이 계세요? 지금은 많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 많은 사람들의 그 편견이 있어서 계속해서 그 이미지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그 설치를 하고 실측할 때 당시에도 직접적으로 그 한센인 분들을 만난 적은 없어요. 하지만 실측을 다 한 후에 그 마을 주민들이 모두 나오셔서 저희에게 그 재능 기부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음식도 만들어 주시고 같이 숙박도 같이 하고 좋은 경험을 많이 하고 왔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 완성됐을 때 일단은 밤을 지나서 아침 됐을 때 그 풍경이 어때요? 그 글라스 통해서 들어오는 게? 아침 됐을 때 들어오는 빛은 알록달록한 생유리로 보일 수 있고요. 저희가 햇빛이 들어오지 않을 때도 그 색깔을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넣어서 메비우스의 띠 형상으로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밤이 되었을 때 여기가 굉장히 작은 곳이라고 했잖아요. 시골이라서 굉장히 깜깜합니다. 그랬을 때 성당 안에 불을 켜면 은은하게 비춰지는 그 색상이 정말 저 멀리서 저곳은 어떤 곳일까 궁금증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근데 유리가 글라스는 스테인드 글라스는 뭐예요? 무식하지? 아니요. 스테인드 글라스란 일반적으로 유리 제품을 바로 성형하거나 조합한 것이 아니라 이제 건축 유리를 이용해서 납땜을 이용한다거나 아니면 또는 그 유리 위에 유리 파우더가 있어요. 색깔을 낼 수 있는 그런 걸 가지고 그림을 그리거나 가마에 성형을 해서 그래서 건축 유리로 만드는 건데요. 보통 스테인드 글라스라고 하시면 유럽의 성당을 많이 떠올리시잖아요. 거기에 보시면 이렇게 인물상도 굉장히 많은 걸 보실 수도 있는데 그것은 납땜을 해서 만든 스테인드 글라스가 아니고 이제 유리 파우더, 생유리 파우더로 일일이 다 묘사해서 그렇게 구워낸, 가마에서 구워낸 그런 작품들이에요. 네. 그러면 유리 공예의 매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유리공예의 매력은 반전인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때 유리공예는 잘 깨진다는 편견이 있으신데요. 유리공예는 사실 굉장히 높은 고온의 불로 작업하는 작업들의 경우 그 전자레인지 밑에 있는 상판 아시죠? 그건 굉장히 단단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강화유리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단단합니다. 소재의 특성상 변질이나 변색이 없고 그 반짝이고 투명한 그 아름다움이 좀 영원하게 갈 수 있고요. 그래서 어둠에서 보면 그냥 단 하나의 물체, 오브제로서의 성질만 있지만 빛을 비추었을 때 그 투과되는 그림자가 또 하나의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어떤 기법을 사용하냐에 따라서 때로는 유리처럼 보이지 않는 작품을 나타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유리공예의 매력이 바로 이 반전 매력인 것 같습니다. 빛이 통과한다는 그걸 들으니까 어렸을 때 갖고 놀던 그 유리구슬이 맞아요. 맞습니다. 그 유리구슬에 빛을 투과하면 그 그림자가 굉장히 아름답게 비춰지잖아요. 그게 바로 유리공예만의 특징 아닐까요? 그리고 작가님에게 있어서 유리공예란 무엇입니까?
저에게 유리공이란 가끔 이 유리가 자를 때 날카롭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베어서 아프기도 하고요. 뜨거운 불에 데여서 상처를 주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만들고 났을 때 굉장히 단단하고 그 투명해서 반짝이는 작품을 탄생했을 때 마치 이것이 제 인생의 꿈을 제가 창조해내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느껴요. 쓰린 경험도 해보고 넘어져서 아프기도 하겠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언젠가는 제가 반짝이고 완성되어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할 것 같습니다. 진짜 작업하다가 이렇게 많이 다치세요? 화상도 작고요. 많이 찔리기도 하는데 그렇지만 이제 처음 유리를 접해보시는 분들보다 경험이 많아서 네. 뭐 피가 조금 나더라도 네. 쓱 한번 닦고 다시 작업을 진행하기도 하고요. 이제 화상의 위험은 항상 크기 때문에 작업을 오래 하신 분들도 항상 조심하고 다니세요. 그래서 저는 비상약으로 화상 연고를 항상 가지고 다닙니다. 네, 네, 네. 혹시 모를 위험에 네. 대비해서. 그리고 유리 공예도 아까처럼 건물에 하는 것도 있고 분야가 여러 가지일 텐데 작가님은 주로 어떤 작업을 하시나요? 유리공예가 굉장히 많은 분야가 있으세요. 근데 저는 사실 한쪽 분야로 기법에 치우치기보다는 좀 필요에 의해서 여러 기법을 다양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꼽자면 전 대표적으로 그 작은 토치를 이용하는 램프워킹이라는 작업을 진행을 하는데요. 이 작은 토치에서 1800도까지의 고온의 불이 나옵니다. 여기에 유리봉을 녹이고 작업하는 그런 기법이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스테인드 글라스 기법도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아직은 국내에서 좀 생소한 샌드 바뜨뜨베르라는 모래처럼 마치 착각을 일으키는 그런 유리 작업이 있거든요. 근데 이 기법은 제가 아까 소개드릴 때 이제 프랑스에서 짧게나마 배워올 때 습득해온 새로운 기법이라서 국내 작가분들 중에서는 샌드 바뜨뜨베르라는 이 기법은 많이 사용하지 않아요. 이제 샌드가 모래고요. 이제 바뜨뜨베르가 이 베르라는 단어가 유리라는 프랑스어거든요. 네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뭔가 좀 모래처럼 보이는 유리?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바뜨는 뜨거운 불에 넣는 고온의 가마에 넣는다라는 의미로 좀 해석하실 수 있어요. 그럼 딱 그 봤을 때 이렇게 모래처럼 보이는 거예요, 유리가? 네네. 실제로 그 모래처럼 보이고 마치 오래된 유적지나 유물에서 나온 듯한 그런 착각을 일으키세요. 그런데 모래는 이렇게 형태를 가지고 서 있지 못하잖아요. 그냥 이렇게 바다의 해변에 있는데 저는 형태를 가지고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모래를 만약에 발로 밟았을 때 마치 유리를 밟는 것처럼 바사삭 이런 느낌, 소리도 느끼실 수 있고 굉장히 특이한 그런 기법이 있습니다. 이제는 작품을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우선 아까 새로운 특이한 기법인 샌드바트트베르라는 기법으로 만든 우상의 황혼이란 타이틀을 가진 제 시리즈가 있어요. 우상의 황혼 FR, 뭐 프랑스, 코리아, 인터내셔널 이렇게 세 가지 시리즈가 있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모래처럼 그런 착각을 일으키는 유리 기법입니다. 저는 그 우리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프랑스에서 짧게나마 있을 때 여기에 우리의 한옥이 같이 공존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 기법은 종이를 가지고 종이접기를 합니다. 종이접기를 해서 한옥의 모양대로 제가 딱딱한 종이를 접고 거기에 접착제를 이용해서 가루로 된 이런 유리가루를 붙여요. 그리고 이것을 제가 구해온 모래 속에 조심스럽게 파 묻어서 굉장히 높은 고열의 가마에서 제가 작업을 진행하면 이제 어떻게 제가 얼마나 시간 동안 어떤 온도에 따라 넣냐에 따라 색상이 좀 다르게 나오기도 해요. 그렇게 하고 제가 마치 유적을 발굴하듯 이렇게 조심스럽게 파내면 그 종이 접기했던 모양 그대로 안에 있는 종이는 불에서 타서 없어져 버리고 네, 겉에 있는 유리만 녹아서 그 모양 형태를 하고 있는 그런 색다른 기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옥의 모양으로 여러 채, 뭐 수십 채를 만들었어요. 작게나마 이제 손 크기만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프랑스라는 시리즈 작품은 실제로 프랑스 앞에서 프랑스 거리에서 이렇게 촬영을 했었고요. 근데 코리아라는 작업은 이제 이게 한옥의 모양이다 보니 실제 이런 한옥 모양의 정자 앞에서 같이 촬영을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촬영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 작업은
보이기에는 모래 같지만 밟으시면 정말 유리가 바스라지는 그런 소리가 나기 때문에 체험형 작품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 작품은 사실 네. 계속 보관할 수가 없어요. 정말 만지면 부스러지는 그런 작품이기 때문에 제가 체험형으로 일전에 한 5년 정도 전쯤에 천안에 있는 그 문화 거리에 설치를 했었어요. 그리고 한 분 한 분씩 오셔서 한번 밟아보시라고. 그러면 깜짝깜짝 놀라세요. 어머, 이게 뭐예요? 이렇게. 이게 바로 유리입니다라고 설명했을 때 이게 유리예요? 이렇게 만들 수 있구나. 관심을 가지시는 대중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럴 때 또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기도 했었고, 인터내셔널이라는 작품은 이제 각국 도시마다 랜드마크가 되는 그런 도시들이 있잖아요. 상징물들을 제가 다시 종이접기를 해서 이 오랜 작품들이 영원히 계속 머릿속에 기억이 되길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이것도 똑같은 기법으로 작업을 진행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설명드릴 작품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문화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계속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아니면 서구적인 문화를 많이 따라가려고 지향을 하다 보니 우리 문화의 그런 고유한 아름다움을 잊어버리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정각의 모양, 한옥의 모양을 유리 판을 이용해서 자르고 그다음에 유리 접착제로 붙입니다. 아, 유리 접착제가 따로 있나요? 네, UV라는 접착제가 있는데 UV가 저희 이렇게 자외선 같은 UV선 있죠. 그 UV를 붙여야만 본드가 접착성이 생기는 그런 본드가 있어요. 그냥을 발랐을 땐 그냥 물풀처럼 붙지 않습니다. 근데 바르고 나서 UV를 쐈을 때 접착성이 생기는 그런 신기한 재료 본드를 사용해가지고 제가 유리 정각을 만들었었고요. 이 유리 정각과 함께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토치, 그 고온의 토치 불로 같이 유리를 녹여서 이제 뭐 꽃이나 나무도 같이 만들어서 주변을 같이 어우러지게 만드는 그런 작품도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 문화의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이제 고고 시리즈라고 작년에 이제 시리즈를 한번 만들게 됐는데요. 이건 스테인드 글라스로 만든 작품이에요. 크기는 뭐 손바닥 정도 되는 크기의 가 될 것 같고요. 이 시리즈는 우리나라의 국보, 문화재, 보물들에서 제가 새로 이미지를 재해석해서 만들어낸 작품입니다.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름답다고 말씀해 주신 것이 고려청자, 참외 모양병의 이제 청자인데요. 이제 유리도 색깔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이 정말 청자 색깔 같은 청자처럼 보이는 그런 형태의 이런 오너먼트도 있고요. 숭례문도 제가 재해석해서 만들어봤고 신라 금간 그리고 부처의 손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근데 이 부처의 손이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왜 우리 문화예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종교적인 의미보다는 예전에 저희 오랜 세월 전에는 부처가 마치 왕과 같은 지위를 가졌다라고 그렇게 일컬었대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무슨 전이라는 단어를 붙일 수 있는 것이 왕이 살고 계신 전. 그리고 지금 절에 갔을 때 부처를 모시고 계신 뭐 대웅전. 그러니까 전을 붙일 수 있는 그 고귀한 그 계급을 나타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 종교적인 성향을 떠나서 부처의 의미가 왕과 같은 지위를 나타내 그만큼 높았던 시절이 있었다. 그래서 옛날 그냥 우리 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보았었고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작품은 이것도 뭐 불교에서 제가 무슨 불교 신자는 아닌데 불교를 떠나서 보통 스테인드 글라스라고 하시면 많은 분들이 성당을 많이 생각하세요. 맞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건 성당 쪽에서 사용하는 기법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예술에는 종교에 제한이 없죠. 그래서 저는 이걸 그러면 불교에도 한번 써보면 어떨까. 불교에서도 빛을 발하고 무언가를 간절히 기도하는 거는 같은 의미가 아닐까. 그래서 찾아보니 자료조사를 해보니 좀 아시아권에서는 간혹 불교에서도 스테인드 글라스로 이제 사원을 지어놓은 곳이 있더라고요. 네네. 가끔 창에 이렇게 설치도 하고 그래서 뭐 직접적으로 부처상을 이제 표현하신 곳도 있고요. 뭐 아니면 상징물을 표현한 곳도 있는데
있는데 저는 이제 너무 종교적으로 빠지기보다는 이제 상징물을 조금 표현을 해봤어요. 그래서 연꽃이라던가 이제 잉어의 형태 이런 걸 표현해서 여러 가지 생유리와 그리고 가마에 녹여서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는 이런 유리의 특성을 가지고 제가 스테인드로 해서 지금 현재 작업을 진행 중에 있고요. 이 작업이 지금 완성이 된다면 어떤 뭐 불교 쪽이나 이런 곳에 뭐 한번 기부를 한다던가 아니면 한번 협력을 해볼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한 화면에 이렇게 분리가 돼가지고 색깔이 다르잖아요. 그럼 이거를 다 잘라서 붙인 거예요? 어떻게? 이게 전부 조각조각을 제가 다 자른 거고요. 스테인드 글라스는 유리를 자르면서 납땜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단순히 유리를 자르고 납땜 끝 이게 아니라 유리를 자르고 연마라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끝이 굉장히 날카롭기 때문에 다시 한번 다 갈아주는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유리에는 바로 납이 붙지 않아요. 그래서 동테이프를 유리 끝면에 전부 테두리에 감아줘야 돼요. 그럼 이 동테이프가 있는 자국에만 납이 같이 붙게 되거든요. 그래서 납으로서 이제 접착을 하는 그런 작품이에요. 아니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너무 힘들지만 이게 완성이 됐을 때 너무 아름다워서 그동안의 힘듦이 다 잊혀져 가는 그런 아름다운 작품으로 탄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매번 기쁜 마음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을 여쭤보겠습니다. 유리 공예 작업 과정은 어떻습니까? 유리공예 작업 과정은 일단 다양한 기법 중에 불을 이용해서 뜨거운 유리로 작업하는 과정을 가지고 핫 글래스 워크라고 부릅니다. 네, 핫, 뜨겁다는. 네. 보통 콜드 글래스 워크와 핫 워크 두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오늘은 제가 이제 핫 워크에 대해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 중에서도 다양한 기법 중에 블로잉이라는 기법이 있어요. 블로우. 네, 맞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유리공예로 생각하시면 블로잉을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맞아요. TV에서 가장 먼저 접하실 수 있고 이 블로잉이라는 기법은 1500도 이상의 고온의 용해로에 유리를 넣고 녹입니다. 그러면 이제 액체처럼 변하죠. 이것을 긴 파이프에 말아 올려서 불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금속으로 된 도구를 이용해서 모양을 만드는 그런 방식으로 작업을 합니다. 이제 저희가 비누방울 이렇게 불었을 때 모양이 변해지는 거랑 같죠. 근데 보통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와인잔이나 이제 가블렛, 화병 중간에 비어있는 화병 모양으로도 이렇게 만드는데요. 이제 큰 틀에 있는 튼튼한 몰드에 대고 만약 이 유리를 불게 되면 그 형태대로 찍혀 나와요. 저희가 볼 수 있는 뭐 음료병이나 콜라병이나 이렇게 모양 있는 병들 본 적 있으시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딱 그 모양의 몰드에 대고 이게 블로잉을 했을 때 그 형태로 탁 찍혀서 나오는 그런 기법입니다. 그리고 이 대롱에 매달린 유리가 열기도 굉장히 뜨겁고 생각보다 굉장히 무거워요. 무거워요? 네, 굉장히 무겁습니다. 생각하신 것도 굉장히 무거워서 보통 이제 TV에서 보시면 막 남자 예술가 분들이 휙휙 돌립니다. 이렇게 굉장히 그것은 그분들이 힘도 세고 이제 많이 작업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여자 작업자 중에서 블로잉 작업자는 잘 없으세요. 네, 너무 힘든 작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블로잉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00도 이상의 그 용해로가 항상 끓어야 돼서 365일 여름입니다. 그곳은 항상 겨울에도 반팔을 입고 작업을 해야 되는 열기와 싸우는 그런 곳이거든요. 이와 비슷하게 조금 더 작게 간다면 램프워킹이라는 기법이 있어요. 이것은 작은 토치가 있고요. 여기에 산소와 가스를 연결을 해서 산소와 가스의 양을 조절해가면서 이 불로 유리봉을 녹여가면서 만든 작업인데요. 이 불이 작다고 해서 방심하시면 안 돼요. 이 불 또한 1800도까지 고온으로 올라가요. 근데 가끔 대중들이 여쭤보세요. 가스레인지 불이랑 똑같아 보이는데 그럼 가스레인지에도 이렇게 유리 녹이면 녹나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달라요. 가스레인지에서 나오는 불의 온도와 램프워킹에서 저희가 산소와 가스를 이렇게 조절해서 나오는 불의 온도가 굉장히 다릅니다. 1800도까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 1800도의 고온에 투명 유리 스틱을 넣었을 때 유리가 빨갛게 달아오르면서 주황색으로 변합니다. 근데 그 부분이 빛 때문에 보이질 않아요. 저희가 마치 햇빛을 이렇게 바라보는 것처럼 태양을 바라보면 눈이 너무 부시고 시력이 굉장히 저하가 되잖아요. 그것과 같은 효과이기 때문에 앞에 말씀드린 블로잉이나 램프워킹 기법을 할 때는 반드시 그 선글라스처럼 보완이 되는 보안경을 끼고 작업을 해야만 이제 유리의 형태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철은 1000도면 녹는다고 하잖아요. 그 유리는
유리는 유리의 재료나 그 만들어지는 회사에 따라서 녹는 온도가 다 달라요. 아, 그래요? 네, 연질이라고 하죠. 잘 녹는 유리는 대표적으로 일본 회사에서 만드는 유리들은 또 낮은 온도에서 빨리 녹기도 해요. 그리고 또 중국 유리를 제가 써보니까 너무 안 녹더라고요. 너무 굉장히 단단해요. 그래서 보통 저처럼 유리 전공하신 분들이 많이 사용하던 유리가 미국에서 만든 유리를 많이 씁니다. 물론 회사는 다양하지만 회사별로 녹는 적과 그 녹는이 다르기 때문에 매번 같은 소재의 유리를 사더라도 색깔에 따라 또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한 번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 소재의 녹는 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테스트하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럼 작가님 지금 하고 계시는 이 반지 같은 경우는 작업이 어떤 거예요? 이 작업 같은 경우는 램프워킹이라는 작업이에요. 램프워킹이 아까 작은 토치로 만들다 보니까 주얼리류도 많이 만들기도 하거든요. 근데 불로 이 한 유리를 녹였을 때도 산소의 양을 6, 가스의 양을 4, 또는 7, 3 이렇게 조절함에 따라서 나타나는 색깔이 달라집니다. 색깔이 거기에 의해서 변하는 거예요? 네. 저희가 조절하는 거예요. 근데 특징이 있는 유리들이 있어요. 산소를 조금 더 많이 썼을 때, 산화 환원이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네, 똑같은 유리 색상에서도 붉은색이 더 많이 나느냐, 보라색이 더 많이 나느냐,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소재를 쓰더라도 작가분들이 어떻게 조절하냐에 따라서 이제 색다른 유리가 나타나기도 하죠. 그래서 유리공예로 만드는 작품들은 세상에서 단 하나뿐이라고 할 수 있죠. 제가 만들었지만, 1시간 전에 만든 작품과 1시간 후에 만든 작품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공장에서 찍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빨강 색깔이랑 파랑 색깔 비교하면 약간 끝 지점이 있는 것 같잖아요. 높은 온도에서 했을 때는 무슨 색깔이 나오고 비교적 낮은 온도는 무슨 색깔이 나와요? 그렇게 분류하기는 좀 힘들고 레드, 블루, 옐로 이렇게 딱 떨어지는 색깔은 그런 색상의 유리를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좀 애매모호한 색깔들이 있어요. 이렇게 예를 들면은 엠버라는 좀 특이한 황토빛을 띠는 색깔인데 그냥 이렇게 고체 상태 유리를 보면 황토색이에요. 그런데 불에 집어넣으면 갑자기 붉은색으로 변합니다. 이런 특이한 색상을 가진 것들이 있어서 그렇고요. 그리고 좀 약간 팁을 드리자면 붉은색의 유리가 정말 비쌉니다. 붉은색이 굉장히 내기도 힘들고요. 제가 작업할 때도 사실 처음에 한 몇 달, 몇 개월, 1년까지는 붉은색을 만드는데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붉은색 유리는 처음에 구매를 할 때 레드로 보여요. 그럼 이대로 넣으면 레드가 나오겠지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세요. 근데 이 유리를 불에 넣으면 투명색으로 변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그 레드의 본질 색깔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산소와 가스의 양을 적절하게 조절을 해야 되는데 이 과정까지가 정말 수많은 경험과 노력과 테스트를 이용해서 이제 저만의 그 지점을 찾아내는 거죠. 이 정도 조절했을 때, 이 정도 시간을 투자했을 때 이 레드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레드 유리 있으시면은 다른 색깔보다 레드를 먼저 사시는 게 꿀팁인 것 같습니다. 좋아하는 유리 공예가가 있을까요? 저는 되도록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검색을 해보실 수 있도록 국내 작가를 좀 많이 꽂았는데요. 한 3분 정도 계세요. 지금 현재 그 삼척에 있는 독일 유리나라에 전시를 하고 계신 오명진 작가님도 계시고요. 제주 유리성에서 지금 활동하고 계신 김성현 작가님이 계세요. 이 두 분의 같은 경우는 램프워킹이라는 그 기법으로 작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인데 굉장히 확연히 두 분의 특성도 다르시고 아름다우세요, 작품이. 특히 그 오명진 작가님 같은 경우는 지금 독일 유리나라에 가시면 개미 모양을 이렇게 구슬의 개미 모양을 램프워킹 기법으로 만들어서 몇백 마리가 이렇게 벽에 붙어 있는 그런 형태도 있고요. 그리고 김상현 작가님의 작품 같은 경우는 이분도 한국 문화의 장례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네네, 장례 문화에 관심이 많으셨어요. 저희가 생각했을 때 장례 문화는 굉장히 어둡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분은 이 다채로운 색깔의 유리를 가지고 장례 문화를 표현하셨는데 굉장히 알록달록하고 예쁩니다. 상여라던가 이제 빨강색, 노란색, 파란색 예쁘게 만들어 오신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반려견들을 위한 그 유골함도 램프워킹 기법으로 만드신 게 있어요.
이게 본인이 뭐 키우시는 그런 예쁜 강아지를 유리로 표현해서 영원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보관하는 그런 의미로 가지고도 있고요. 한만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 바구니 같은 거. 네. 이렇게 아까 블로잉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굴을 불었을 때 한쪽은 블로잉으로 동그랗게 만들고 위에 뚜껑 부분은 이제 그 캐릭터 모양의 유리를 만들어서 이제 가족같이 여기던 반려견이랑 지금 있는 반려견도 괜찮지만 이제 형태로 만들어서 이런 작품도 하셨고 최혜숙 작가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은 제가 아까 샌드 파트드 베르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샌드 빼고 파트드 베르라는 그 작업을 진행하세요. 이것도 기법은 비슷한데 저는 모래에 넣었었잖아요. 이분은 모래는 사용하지 않고 유리만 가지고 그렇게 똑같이 작업을 하세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요. 명품 가방이나 구두를 가지고 유리로 만드는 작품들이 있어요. 굉장히 아름답고 마치 황홀해서 정말 가지고 싶은 그런 매력을 보입니다. 또 한 번쯤은 이런 작가님들의 작품을 한번 검색해 보시고 이런 작품들이 있구나 유리에 대해서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건 약간은 번외편이에요. 번외편. 이 요가는 예술하시는 분들이 좀 하시면서 명상도 하고 본인의 그 정체성도 찾기도 하더라고요. 작가님도 요가를 좋아하신다고요. 네, 저도 요가를 시작한 지 그렇게 오래된 편은 아닌데 한번 빠지면서 굉장히 깊이 있게 지금 사랑에 빠진 상태예요. 근데 사실 제가 요가를 사랑하게 된 이유는 한 두 가지 정도 돼요. 일단 첫 번째로 그 직업의 특성 때문에 근데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현대인들이 다 그렇죠. 컴퓨터 앞에 오래 앉아 계시거나 작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뭐 피아노를 치시거나 모든 분들이 자세가 굉장히 많이 흐트러 있으시잖아요. 근데 저 아까 블루잉 설명드린 것처럼 무게가 굉장히 많이 나가는 그런 작품들도 있어서 제가 어깨랑 척추가 굉장히 많이 나갔어서 예전에 20대 중반쯤에 병원을 갔더니 50견이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어머니랑 같은 진단 받으면 어떡하냐고 막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굉장히 힘들었었거든요. 육체적으로 이렇게 팔을 앞으로 나란히 하면 올리지를 못했어요. 어깨가 너무 많이 망가져서. 그래서 어머님들이 이 방송을 들으시면 어머어머 젊은 애가 50견이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저도 도수 치료도 해보고 약물 치료도 많이 해봤는데 네네. 이렇게 뭐 수기로 만져주시는 치료도 하고 많이 해봤는데 이게 오랜 시간 동안 몸에 배어진 습관이라 그렇게 한 번에 바로 나아지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매일매일 그렇게 너무 아파서 고통 속에서 울면서 잠드는 시간이 길어졌다가 우연히 요가라는 걸 접하게 됐는데 이거라도 해보자. 어떤가 한번 열심히 해보자. 그래서 대신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냥 뭐 다이어트 이런 용도가 아니니까 저는 정말 일주일이면 일주일 다 갈 때도 있었고 정말 꾸준하게 갔었는데 어느 순간 팔이 이렇게 올라오고 지금도 이렇게 보시면 뒤로도 이렇게 돼요. 이거 안 됐었거든요. 저는 이렇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나아졌어요. 육체적으로. 앞으로의 계획이나 바람도 들어볼게요. 일단 포항이라는 이 도시가 불의 도시라는 네이밍을 좀 가지고 있잖아요. 뜨거운 용해로에서 막 철을 녹여내는 그런 장면이 저는 연상이 좀 되거든요. 매년 스틸아트 그 페스티벌도 열고 포항이 예술에 관심이 많다는 걸 많이 알리고 있는데 철과 마찬가지로 유리공예도 1800도 이상의 고온의 뜨거운 용해로에서 유리도 만들고 이제 가마에 넣기도 하는 그런 작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불의 도시인 포항을 대표하는 또 다른 좀 특별한 소재로 이제 유리 공예가로 더 성장해 나가는 것이 저의 바람이고요. 아직은 사실 여건이 충분치가 않아서 이제 포항에 작업실이 없어요. 그렇지만 저만의 좀 작고 따뜻한 개인 작업실이 가지는 것이 저의 단기간의 계획이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그리고 경상 지역에서 전문적으로 유리 공예를 접하실 수 있는 공간이 없으세요. 그냥 체험 공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체험을 하시거나 뭐 이론을 조금 배우시거나 기법적으로 클래스를 하신 공간이 잘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빨리 이곳에서 자리를 잡고 정확하고 깊이 있게 유리공예를 좀 알리고 싶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쉽게 다양한 기법과 이론을 배우시는 공간을 제가 빨리 만들어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계속 작품들이 우리 문화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우리의 이런 소중한 것들이 유리로 재해석하고 표현해서 이제 새로운 것만 추구한 것이 아니라 지난 우리의 역사나 그런 문화 등의 고유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려서 이제 관객들에게 우리 문화의 아름다움에 대한 소통을 계속해서 지속하고 싶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일반인도 이런 액세서리를 만들 수가 있을까? 이런 귀금 이런 것들을. 네네. 충분히 만드실 수 있고요. 이런 주얼리리로 클래스를 하게 되시면 하시면 뭐
넓게는 2시간, 많이는 3시간으로 하는데 실제 작업하는 것보다 저는 이제 이것만 딱 만들고 가는 것보다 이왕 배우러 오시는 거 유리도 한번 더 많이 잘라보시고 이러는 게 좋으시니까 그런 설명까지 그리고 체험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하시면 하루 안에 다 만들어 가실 수 있으세요. 정말요? 네. 근데 이거 계속 보다 보니까 손을 움직이실 때마다 색깔이 약간 좀 어떻게 다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까 제가 램프워킹 설명을 드릴 때 했었는데 한 유리라도 색깔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가스와 산소를 가지고. 이 유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움직이면 초록빛에서 블루빛으로 변하는 걸 제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제가 오랫동안 많이 연구했어요. 이렇게 색깔이 변할 수 있도록. 네. 그리고 이런 기법은 이제 일반인들께서 클래스를 하고 오실 때 조금 더 손쉽게 하실 수 있도록. 왜냐면 저는 이 노하우를 익힐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당연히 배우러 오실 때는 한 번에 빨리 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많이 드리고 있고요. 뭐 이런 유리 주얼리류를 손에 끼고 다니면 뭐 부딪히면 깨지지 않아요 막 그러시는데 이렇게 막 두드려도 깨지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고온에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강화 유리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쉽게 착용하셔도 별 일상생활에 문제는 없으세요. 그리고 약간 이런 어떤 축제 같은 거 있을 때 그런 작업하시는 걸 보여주시면 퍼포먼스로도 되게 매력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예전에 제가 이제 그 충남교육청에서 이제 학생들이 진로 탐방 이런 거 할 때는 이제 같이 체험을 해서 보여준 적이 있었어요. 근데 한번 이걸 시연하기 위해서는 그 큰 가스통도 있고 산소 네. 들고 다니고 해야 되는데 제가 아무래도 이 작업을 할 때 같이 이렇게 동료들도 있고 하면 좋지만 지금 혼자 있어서 이 모든 걸 짐을 짊어지고 행사에 참여하기가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이 저만의 공간을 만들어서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는 게 오히려 더 체험하시기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체험 활동이 있는 것 대신에 이제 그런 행사가 있을 때는 이런 주얼리류가 간단하고 구매하시기 쉬우시니까 이런 걸 가지고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붙이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또 부탁드릴게요. 이거는 약간 큰 의미인데요. 오늘 어떤 행하신 작고 소소한 그런 노력들이 있으시다면 이걸 똑같이 2주를 유지를 하신다면 지속하시면 이게 습관으로 자리매김을 한대요. 그리고 더 꾸준히 하시면 이게 언젠가 제 인생의 한 부분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어떤 걸 하시더라도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는 것 같고 당장은 뭐가 달라지는 게 보이지 않아서 불안한 하루를 보내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언젠가는 유리처럼 단단하지만 반짝여서 완성되어 다가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로 예를 든다면 10년 전에는요. 유리공에 대해서 아는 사람 별로 없었어요. 지금도 물론 많이는 없지만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매일매일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묵묵히 조금씩 한 발자국씩 10년을 천천히 지금 걸어오고 있고요. 근데 이렇게 또 제 곁에 새로운 한 분 한 분께 유리공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할 수 있는 사실이 생겼잖아요. 이런 시간에 너무 감사하고 또 이런 시간에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또 다른 10년 후에는 더 많은 사람들께 이 유리공에 대해서 알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오늘도 이렇게 또 열정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아니 예술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차근차근 이렇게 나가시는 거에 대해 그 가치를 아시는 것 같아요. 네. 꾸준히 노력해서 만들어지는 완성이라는 게 물론 지금 당장은 이게 현실적인 부분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물론 저도 그랬고요. 이게 어떤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 2년 정도 전에 굉장히 큰 깨달음을 얻은 게 있었어요. 저도 똑같이 생각했어요. 꿈과 현실에서 너무 크게 갈등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현실적인 면도 고려는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 질문을 유명하신 유명인들을 만날 때마다 항상 물어봤지만 그 대답들이 저에게 확 와닿진 않더라고요. 누구를 만나셨어요? 이제 성공하신 예술가라던가 작가님이 일하시던가 아니면 교수님이 근데 그 질문들이 대답들이 저한테 다 와닿진 않았는데 최근 2, 3년 전에 혹시 니체라는 철학자 니체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시고 학문하시는 이진우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이진우 교수님이 아마 지금 포항공대에도 임사학부에 재직 중이신 건지 아니면 이전에 계신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 니체에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방송에 책도 내시고 방송에도 많이 나와서 연설도 많이 하셨어요. 우연찮게 그분이 강연하시는 곳에 참석을 하게 됐는데 제가 질문을 했었습니다. 철학적인 면에서 항상 꿈만 쫓아라고 하는데 저희는 현실을 살고 있는데 나이가 들다 보니 주변의 사람들이 그래요.
이제 꿈을 쫓는 거는 그냥 허망한 것뿐이다. 이제 꿈을 버려. 꿈이란 건 어릴 때 꾸는 거지. 청춘인 거지. 지금 언제까지 꿈만 꿀 거야. 이런 질문을 자꾸 받는데 근데 저는 자꾸 꿈이 제 가슴속에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수님? 여쭤봤을 때 교수님이 딱 그러셨어요. 사람이 꿈을 가지는 것을 해바라기 비유를 해주시더라고요. 해바라기가 해를 이렇게 쫓아서 고개를 돌리잖아요. 마치 꿈을 쫓아가듯이. 근데 뿌리가 흙에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 해바라기는 풀썩 쓰러집니다. 금방 시들어 버릴 수 있죠. 근데 뿌리가 그 현실이라는 말씀 해주셨어요. 뿌리를 단단히 고정을 해야 내가 언제든지 꿈을 꾸더라도 항상 그 꿈을 단단하게 태양 가까이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 어느 한쪽도 치우치지 말고 현실도 조금 받아들이고 그치만 꿈을 놓치지는 말고. 그래서 저는 아직도 꿈을 꾸고 있고요. 아직도 이런 열정이 가슴 앞에서 이렇게 나비가 막 이렇게 팔락팔락거리는 것처럼 항상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 덧붙여서 지역에서 뭐 지금 포항이 법정 문화도시 선정되기도 했고 청년들을 예술가들을 위한 어떤 정책도 이제 하고 있는데 혹시 더 뭔가 이런 건 좀 더 했으면 좋겠다는 거 있으세요? 청년 예술가로서. 청년 예술가로서 네. 조금 더 젊은 이 예술가들에게 지원이 많이 돌아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사실 이제 제한되는 사항도 많고 하다 보니 그 지역의 특성상 이제 오래된 예술가 분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젊은 분들이 설 자리가 많이 작게 있는데 이제 기회도 좀 많이 제공해 주시고 저처럼 이렇게 작업을 하고 싶지만 뭐 공간이 없어서 못하는 이런 작업하시는 예술가분 제가 생각했을 때 많을 것 같아요, 포항에.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도 좀 이렇게 지원해 주시는 사업이 있다면 정말 많은 젊은 예술가들이 앞터투어 포항을 위해서 또 이렇게 작업 활동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